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시장 예측 영상입니다. 근데 단기 예측 영상이 아니고요. 중기 예측 영상입니다. 음, 제가 가이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중기 예측 영상은 어, 몇 년 단위 예상이에요. 네, 뭐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2022년 저희 시장은 어떨 것인가. 네, 그런 예측 영상이 되겠고요. 뭐 타이틀을 뽑자면 뭐 이런 걸 뽑으면 되겠네요. 네. 음, 대세 하락장 과연 시작되었는가? 아닌가? 예. 뭐 이걸로 타이틀을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세 하락장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자들, 익숙한 글자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익숙하실 텐데요. 무라가미 군이오의, 네, 저희 자산 시장 경제 사이클에 대한, 네, 내용입니다. 네. 어, 위기가 오면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역금융 장세 마지막으로 역실적 장세가 나오면서 한 사이클이 끝난다. 네. 이런 게 이제 저희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기가 오고 전 세계 시장이 급락을 하고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격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리고 금융 장세가 끝나면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었던 돈을 빨아들이면서 역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역실적 장세가 됩니다.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에서는 네, 자산 시장이 좋습니다. 이제 자산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역금융 장세에서부터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음, 자, 요즘에 유튜브나 뭐 여러 방송들을 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자세히 듣다 보면은 결국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역금융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심을 하고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방송에 나와서 지금 역금융 장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는 앞으로 다시는 듣지 마세요. 네. 이 금융 시장에 대한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어,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려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장세에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네. 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이 역금융 장세인가 아닌가?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은 실적 장세예요. 네. 금융 장세가 이제 막 끝나고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기 막 시작하는 그 단계입니다. 근데 역금융 장세라니요. 진짜 네. 욕은 안 하겠지만 네. 할 말이 없네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장세 그 각 장세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분들이 역금융 장세가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이제 돈 빨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역금융 장세다. 아, 정말 이런 무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금융 장세에서 돈을 풉니다. 근데 실적 장세가 지금 왔다라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그 역금융 장세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적 장세가 이미 끝났고 역금융 장세 끝났기 때문에 역금융 장세가 시작됐다라는 거거든요. 실적 장세는 끝났고 지금 막 연준이 이제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테이퍼링은 이제 끝낸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QT 이야기까지 막 하니까 역금융 장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실적 장세가 끝났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그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올해 뭐 수출 사상 최대치 그리고 뭐 이제 또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한 지금 많이 들리는 얘기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상 최대치.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온다. 뭐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근데 실적 장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적 장세는 어떤 거냐면 이 금융 장세에서 풀었던 돈들이 본격적으로 기업과 가게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기업에서는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가게에서는 소비가 늘어나고 그게 바로 실적 장세입니다. 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아니 기업들 실적 많이 오르고 소비도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는 이 금융장세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어,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셧다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셧다운이 풀리면서 그 오른 반등, 그러니까 기저효과일 뿐이지 지금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실적은 실적장에서 오는 실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역금 장세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적 장세는 언제 오냐면 실적 장세가 왔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 경기가 과열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적 경기가 과열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그 올랐던 실적은 왜 실적 장세 실적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경기가 과열되지 않았어요. 지금 막 과열로 이번 분기에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이게 아웃풋 갭이라는 겁니다. 아웃풋 갭이 뭐냐? 네, 아웃풋 갭 검색을 할게요. 자, 아웃풋 갭이란 실질 국내 총 생산 발음이 안 되냐? 실질 국내 총 생산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 이게 플러스일 경우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마이너스일 경우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실질과 잠재의 차이예요. 앞으로와 지금 현재의 차이라는 거죠. 그게 플러스일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여기는 마이너스의 경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라는 건데 이게 플러스일 경우에는 경기가 과열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경기가 뭐 이제 침체 국면인 거죠. 침체까지는 아니고 이제 적어도 과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웃풋 갭을 볼까요? 이게 지금 5년간의 아웃풋 갭인데 이렇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권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 쭉 빠졌다가 마이너스 거의 10%까지 빠졌네요. 그랬다가 이제 겨우 다시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앞에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게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중기 시황이죠.
장기 시황 설명드릴 때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언급 드릴 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구간이거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경기가 마이너스 폭을 뛰다가, 그러니까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폭을 뛰다가 플러스 폭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계속 플러스로 뜹니다. 근데 이 시작 구간, 이번 분기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시작이 돼서 이번 분기부터 이제 플러스 구간인 건데, 자, 이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이 돼요. 최소한 적어도 6분기에서 7분기, 뭐 많으면은 뭐 10분기 이상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뭐 연으로 따지면은 최소 1, 2년, 네, 많으면 3, 4년, 네, 그 정도인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금리를 꾸준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상승기 초입에 금리를 올리고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리가 많이 오르면 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더 이상 못 올리기 시작하죠. 예. 그게 바로 실적 장세의 끝입니다. 네. 실적 장세는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기 과열 구간 아웃풋 갭이 플러스인 구간에서 항상 금리가 쫓아갑니다. 네. 아주 표로 보시면 일명요연해요. 제가 뭐 표를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예. 어, 그래서, 자, 실적 장세는 한마디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돈을 빨아들이는데 역금 장사는 왜 아니냐? 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죠. 금리를 올리는 게 돈을 빨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게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근데 과거와 지금과 다른 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만 가지고 이 시장의 유동성을 컨트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뿐만이 아니라 연준이 직접 돈을 풀죠. 직접 이제 국채를 통해서 유동성 자체를 조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그 리먼 사태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연준의 양적 완화죠. 예.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 이후부터는 금리를 올리는 것만 가지고는 역금융 장세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역금융 장세가 오는 건 언제냐? 이제 바로 QT, 양적 긴축 이 시작될 때가 그때가 바로 역금융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이미 QT가 시작이 되었으면은 그때는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금리예요. 근데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느냐. 자, 지금 현재 금리는 너무 그냥 낮아요. 예. 너무 낮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린다 그래도 거의 0%대의 수준인데 지금 이제 역금융 이제 QT가 시작이 될 정도가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느냐? 최소한 2.0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네.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네. 자, 그거를 계산을 해서 올해 7번, 뭐 8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한 번 올릴 때마다 0.25bp씩 올리니까 7번, 8번 정도 계산을 하면 2.0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전부 다 금리 다 올려버리고 그리고 QT 시작할 거다. 뭐 그렇게 연준이 말을 하고 있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걸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뭐 한마디로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저는 그게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현재는 실적 장세이다. 역금융 장세가 오려면 멀었다. 네. 자, 그러면 네네. 뭐 결론이 벌써 났네요. 네. 실적 장세다. 역금융 장세 아니다. 역금융 장세라고 얘기해서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 얘기는 다 듣지 마라. 네. 네. 이런 뭐 짧게 뭐 대충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 올해 코스피 전망 전망을 얘기를 안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코스피는 제가 이제 단기 시황 이 영상 보기 전에 단기 시황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올해 2월에 테이퍼링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3월에 첫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첫 금리 인상이 되면은 하락을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단기 시황에서는 이제 지금 현금 마련해야 될 구간이라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제가 말한 대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찐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물론 역회된 숄더 패턴은 만들 겁니다. 네. 어디 보자. 표가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네, 이걸로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네. 물론 한번 다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머리 양높게 만들고 이제 쭉 올라간다. 네. 이게 제가 보는 2월 시황이고요. 자, 그러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중기 시황이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3월에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예상을 하거든요. 3월부터 반등을 시작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아주 크게 그러니까 올해 2분기죠. 근데 2분기에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분기까지는 상승은 하지만 박스권 장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아직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네, 여름 정도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또 해결될 게 또 하나 기대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코로나입니다. 네. 여름에는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경기는 살아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게 나왔습니다. 뭐 사실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뭐 저도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이제 연준에서 돈을 풀었잖아요. 예,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가 돈을 풀었는데 과거에는 그 돈이 원래는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생각을 안 해보죠. 근데 원래는 과거에는 그 돈이 은행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금융장세에서 이제 자산이 막 상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자산만 상승을 하지 돈이 바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 금융장세 동안 상승하는 동안에 그동안에도 은행이 그 돈을 쥐고 있어요. 풀긴 풀지만 대부분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풀리는 때는 언제냐면 실적 장세에서 풀려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여전히 갭이 벌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경기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러 오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신났다고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땡기는 게 실적 장세,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하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돈이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은행에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기업과 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은행에 대부분이 많이 들어갔지만 민간에 그리고 기업에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기 상승 사이클과 함께 이제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데, 물론 사이클적으로도 그렇고 폭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상승 사이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이번에는 기업과 민간의 돈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서 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강하게 인플레이션이 튄 거죠. 네. 제가 튀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서 저는 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여름쯤에 잡힐 거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2달 연속으로 수출 적자가 사상 최대폭이 나왔어요. 예. 적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사상 거의 최대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주요 유럽국들, 뭐, 독일을 비롯해서, 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수출 적자가 단기간에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요. 예.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원가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거보다 적자가 더 나오는 겁니다. 재료값이 비싸지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적자가 낮다라는 거예요. 적자가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적자다. 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하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편 사이드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만큼, 그만큼 수출을 더 많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가 많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사이클이에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그게 균형이 다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튀어서 지금 적자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좋을까? 이거 뭐 제가 그려보지를 않아서 펜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양쪽 사이드가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막 쏟아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지금 이쪽이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이게 물과 같은 거죠. 한쪽이 치솟아 올랐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깎여 내려가서 결국에는 다시 수평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지금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겁니다. 소비를 더 많이 못하게 되니까. 네. 그게 그 징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달 뒤면은 인플레이션이 자동으로 잡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소비하는 사이클이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게 여러 가지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류 적재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네. 여러 가지가 도미노 현상처럼 생겨서 인플레이션을 키우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그게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신호가 떴다. 그게 지금 각국이 수출 적자가 난 게 강력한 신호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해소되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러면 아마도 길어야 몇 달 후, 예. 그러니까 아마 여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면 뭐 당연히 지금 강력하게 연준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제 그 강력하게 한마디로 겁을 주고 있지만, 그 겁주는 모습도 뭐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이 초기 금리 인상 자체는 강하게 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0.25bp가 아니라 0.5bp도 올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결국에는 0.5bp를 올리던 뭐 1.0을 올리던 나중에 안 올리면 되잖아요. 일단은 인플레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금 강하게 올리던 아니면 강하게 얘기를 하던 뭐 하든 일단은 인플레만 좀 진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경기 올라오는 거 보면서 천천히 스텝을 맞춰가면 되니까, 금리 인상의 스텝을.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에는 당연히 강하게 뭐 겁을 주던 아니면 실제로 0.5bp를 올리던 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올해는 저희는 이제 이 잠깐의 이 힘듦을 지나면 된다. 그러면은 올해 실적 장세가 펼쳐질 거다.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 3월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여름부터는 굉장히 좋은 상승 사이클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기간이기 때문에 기존 성장주들은 좀 힘을 못 쓸 가능성은 있어요. 뭐 크게 떨어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작살을 난다거나 뭐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가 작살을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떨어졌던 것만큼의 반등 혹은 큰 상승은 올해는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적어도 내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하반기라든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제가 작년에 좀 관가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긴축을 하는 움직임을 작년 초반부터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간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긴축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러 사이클 시그널들을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해봤자 이 코로나 국면에서 얼마나 세게 할 수 있겠냐. 근데 생각보다 세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결과로 중국 시장은 처참했고요. 네. 그 반대로 그와 함께 저희 한국 시장도 처참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정말 날아가는 와중에 중국과 저희 한국은 너무너무 죽을 썼죠. 네. 근데 작년에 제가 배운 좋은 교훈은 뭐냐면, 자, 중국은 하려면 한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올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올해는 중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작년에 긴축의 시그널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완화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돈을 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를 올리려는 거죠, 중국은. 자, 근데 또 많은 전문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중국 뭐 저러다 만다. 예, 해봤자 뭐 돈을 뭐 얼마나 풀겠냐. 지금 같은 국면에서 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긴축과 같이 연계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유명 뭐 증권사 뭐 센터장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하던데, 예. 자, 작년에 배웠던 교훈을 저는 올해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중국은 하려면 한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우리장, 중국장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기서 과연 성장주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이 돈을 풀고, 그래서 이제 경기 상승 사이클이 막 온다.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섹터들은, 성장 섹터는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올해 시장 전망,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되겠죠. 네.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 적어도 올해, 그리고 내년, 뭐 길면 내후년까지는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 그리고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만한 부분은 올해에 봄부터 반등 시작해서 여름,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올해 우리장 상당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단기 하락을 예측을 했지만 단기 하락장에서는 자, 무조건 주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하락이 만약에 정말 제 말대로 온다면 이제 정확한 지수를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대응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종목 주우실 때도 섹터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작년에 고생했던 마이너스 봤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많이 하시고, 예,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런, 뭐 섹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네, 또 이제 시기에 맞춰서, 예, 계속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아직 하락장 오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굉장히 긴 영상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석 영상, 특히 이제 중계 영상이다 보니까 긴 영상이 됐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가 이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들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네, 뭐 디테일은 뭐 생략을 했어도, 예, 핵심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 영상, 네, 이제 꼼꼼하게 잘 들으시고, 네, 좀 이렇게 시장 앞으로 몇 년 정도 펼쳐질 시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공부하셔서 머릿속에 같이 그려보시면은 굉장히 앞으로 주식 몇 년 동안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